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벌써 이제 세 번째 그 대책이라고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건데 홍사훈 선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일단 물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제가 제 말이 다 맞다는 거 아니에요. 맞다는 거 아니야. 다른 데서 선배님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라고 얘기가 했잖아요. 우리도 어쨌든 다 여러 가지 얘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이거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네. 좀 객관적으로 저 사람 말이 맞는데 너는 틀린 것 같은데 이걸 우리 판단하는 게 기자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이번에도 어쨌든 627 그 6억으로 그 대출금 묶은 거는 그렇죠. 그때 하여튼 쇼킹했어. 네. 어쨌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 거고 호평을 받았죠. 갑자기.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대출을 규제하는 거였잖아요. 금융을 잡는 부분이었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토지거래 허가제 그게 사실 저는 가장 효과 있는 대책이라고 보여지는데 나머지는 토지거래 허가도 어쨌든 대출을 다 묶는다는 전반적인 기조는 그거잖아요. 네. 대출을 못하게 해갖고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 못하게 해서 부동산을 잡겠다 이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대출을 못하게 막는 거는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없는 사람들을 옥죄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대출을 막는 거 실탄이 충분한 현금 부자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 대출 규제할 때마다 박수치고 코웃음 치잖아요. 우리는 살 수 있어. 실탄만 해도 자기네들만의 리그가 되는데 이 사람들 대출 규제라는 건 어쨌든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 옥죄는 방법이잖아요. 당장 이번에 하면은 전세 월세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갭 투자가 어쨌든 우리 사회 분명히 집값을 올라가게 하는 주범이지만은 갭 투자로 인해서 민간이 임대하는 민간 임대 시장이 유지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일단 공공이 임대를 전혀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그게 일단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지만은 민간의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었던 민간 임대 시장이 갭 투자가 어쨌든 거기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럼 전세 월세 다 당연히 그쪽으로 튈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거기는 어쨌든 없는 쪽이잖아요. 당연히 있는 쪽을 갖다 부담을 줘서 이쪽으로다가 정책을 해야만 이게 근본적인 정책이 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어쨌든 세금입니다. 그 보유세 쪽으로 방향을 터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안 하느냐. 물론 대통령이 공약으로 말한 거 있어요. 세금으로 잡는 거 이걸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억제 못한다. 통제할 수 있느냐.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의견이 좀 많이 틀려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사실 사람들이 그 전문가 중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그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 정책 어쨌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그때 문재인 초기부터 막 그렇게 막 미친 집값이 된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물론 후반 때는 코로나 그 유동성 때문에 돈이 워낙 많이 풀리니 그게 다 가장 확실한 수입인 부동산으로 그 돈이 돌아가서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였지만은 초기부터 그런 거 아니었었거든요. 처음에는 떨어졌어. 떨어졌던 이유가 그때 뭐였냐면은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그때 2018년 그때 재정개혁 특위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모두에게 고개가 끄덕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제를 만들겠다. 재정개혁 특위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엄청 반발 컸었죠. 조중동은 물론 마찬가지고.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 기재부도 거기다 니들 하나 콧방귀도 안 꼈었어요 그때. 진짜 나쁜 엑스들이지. 어쨌든 그래서 호랑이 같은 그 세금이 나올 거다. 특히 보유세가 방점이었었으니까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때 너덜너덜해진 종부세가 최소한 노무현 때만큼은 다시 회복될 거다. 그때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집값이 왕창 떨어졌어.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왜냐? 일단 다주택자들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탈출할 수 있는. 일단 집을 다 팔아버렸어요. 팔았기 때문에. 호랑이 같은 종부세가 나올 거라고 우리 다 믿었었잖아요. 그때.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줬었거든. 그때 집값이 왕창 떨어졌는데 실제로 워낙 여러 군데서 재정개혁 특위가 공격을 받다 보니까 너덜너덜해져 갖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2019년에 결과를 내놨는데 이건 호랑이는커녕 태산명동 서일필에서 쥐새끼도 아니고 쥐새끼 꼬리만큼의 찔끔 그냥을 올렸거든요. 그 당시에 또 이제 김수현 수석이 있었는데 김수현 수석이 이제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을 썼어요. 맞아요.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을 쓰면서 그게 가장 중요한 통계 중에 하나가 OECD 국가 중에
자가 보유율 50% 정도가 넘어가면 더 이상 부동산 수요는 크게 일어나지 않고 투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다 보니까 김수현 수석도 솔직히 본인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후퇴하는데 동조했을 거예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누더기가 되죠. 그 당시에 재정개혁특위에서 그 찔끔 그 쥐꼬리만큼의 인상분 노무현 때만큼은커녕 뭐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정말 코딱지만큼 올렸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불패다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불장된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너도나도 다 그냥 달러빚 내서 뛰어들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이 불길을 그다음에 무슨 23번의 대책을 한들 이미 한 번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라는 시그널이 확실히 바뀐 그 초기에 네. 백약이 무였거든요.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대출 규제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없는 사람들을 옥죄는 제거잖아요.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되는 어쨌든 가장 확실한 집값이 내려가는 거는 있는 사람들이 네. 집을 내놓는 거잖아. 그렇죠. 집을 갖고 있는 게 비싼 집을 더군다나 여러 채 갖고 있는 걸 내놓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담을 줘야 되잖아요. 그건 세금밖에 없지. 세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장 내놓을 이번 대출 규제 같은 거는 바로 내일부터 한다 이래야만 효과가 있는 거지만은 네. 그때 문재인 때처럼 자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 분명히 세금 가고 이거 우리가 단원한다. 호랑이 같은 보유세 우리가 지금 보유세 한 0.2%에서 0.5%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다른 나라 문명 국가들처럼 1%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올리겠다. 이거 내가 장담한다. 그러니 그 안에 다 팔아라. 일단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뭐 고가주택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부동산을 지금 불장으로 만드는 주범들이기도 하고 네. 확실히 팔아라. 지금의 마지막 기회니 이 시그널을 지금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부분, 없는 사람들을 못 사게 만들었다는 결국은 없는 돈에 대출을 강제로 일으켜서 사게끔 하는 시장은 막아서겠다라는 고제 정책이 나와서 이 정도의 전방위적 토제 거는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후행 조치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97 대책 이후에 이거 무슨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공급이 내일 당장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걸리죠. 네. 내일 당장 분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거 결국 맹탕 아니냐 해서 97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욕을 하도 먹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금융까지 모든 걸 합친 후행 조치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는 좀 여유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가격이 오르는 건 뻔히 보이고 분명히 누군가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을 거예요. 용산으로. 계속 보내면서 뭘 해야 되는데 일단 모두 얼음을 시켜놓은 거예요. 모두 얼음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에 대한 후행 조치를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 후행 조치는 저는 기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동산에 보유를 했을 때 저는 총액 자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총액 자산으로.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금액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제한을 해서 이 보유세를 지금의 지방세죠. 국세로 전환을 해서 조금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민 모두 좀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동산에 돈을 넣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머니무브가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안정 하향화가 되는 추세로 네. 후행 조치가 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의 혼란은 그래 이 후행 조치를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서 저는 사실 제가 부동산 정책을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죽어있던 환경들을 곱씹어 보면은 일단 서울의 집값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식은 너무 높다. 그 얘기는 새로 이제 쉽게 얘기해 주거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문제로 봉착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 지금의 정책이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런 세제 개편을 요구하는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20, 30대가 발탁하면 크게 느끼는 게 도저히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동원이라든가 부모의 조력을 일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해졌죠. 서울 집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정부가 뭔가 그런 사람들을 타깃한 정책으로 미래 세대를 뭔가 배려해 줄 수 있는 정책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적인 고려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집값이 워낙 높아진 지가 오래돼서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폭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마 그래서 2019년 말, 그 2020년 코로나 유동성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서 영끌을 하고
벼락거지란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나만 바보가 됐다라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심리인데 그런 감정을 가지지 마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 심리 그럼 안 가지면 되겠다 마음 편해졌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올라타지 못해서 내가 바보가 되었다라는 이 감정을 해소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똑같은 유동성 장세가 다시 오고 있다고 보는데 미국 금리 낮추면은 또 비슷하게 되는데 그렇겠죠.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감정을 가지지 마세요 또는 이제 그런 게 일부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연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진 현금 부자도 있었지만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대기업 또는 신의 직장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의 몇몇 사람들 흔히 말해서 직장인으로 치면 상위 한 11에서 13%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후기가 인터넷에 돌기 시작하면서 나만 못했다라는 감정이 드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정말 소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리면은 잡힌다라는 게 느껴졌고 말씀하셨던 나도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의 임대 아파트가 다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상충되는 게 있어요. 전 당연히 우리가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도 집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서울의 특수성을 어디까지 이해해야 될까라는 맞아요. 것도 좀 들어옵니다. 서울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뉴욕에 다 원래 미국에서 나고 자라만 사는 사람만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전 세계 금융 중심지나 전 세계 경제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인재들이 국제 글로벌 기업들이 집을 임대해주고 그 사람들 살게 해주는. 근데 그럼 강남은 왜 뛸까? 그냥 강남에 글로벌 기업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성남 분당에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진짜로 우리 내국인들만 갈 수 있는 시장이 되었는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부 강남만 바라보면서 부동산 정책을 좀 내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예. 우리가 저 강남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해도 강남 살 수 있을까 하면 현실을 불가능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강남만 계속 기준을 두고 50억, 60억 이런 아파트를 기준으로 들고 그 옆에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범위 내 10억도 전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50억, 60억보다는 넘볼 수 있는 심리적 상태는 되잖아요. 그런 정도에서 그 이하로서의 중저가 어떤 아파트를 효과적으로 좀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때 교통체계와 함께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통체계. 네, 왜냐하면 결국 출퇴근 문제거든요. 강남에 좋은 흔히 말하는 큰 대기업들이 몰려 있으면 또는 유수의 기업들, 중소기업도 많이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랑 왔다 갔다 빨리 하려면 거기에 그렇죠. 중소기업도 네. 새들어서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강남에 그 회사들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강남을 어떻게 교통체계를 분산시킬 것인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GTX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남을 두고 강남 인근만 교통체계가 좋게끔 하면 계속 강남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또 플러스 이제 학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주셔서 강남에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합니다. 강원까지 출퇴근 15분 만에 되는 GTX가 있다고 하면 강원에서 또 다른 생활권이 형성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강남만 잡겠다고 하면은 강남 집값에만 좀 몰두가 돼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강남을 강남대로 내버려둬야 네. 다른 지역에 비강남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이 991만으로 줄어들었지만 강남 3구는 150만 명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800만을 챙길 수 있는 걸 좀 고민해야지 150만을 중심으로 두고 계속 고민한다면 우리 답을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이제 일전에 그 세대적 고려를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거냐면은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랑 제가 20살 차이 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 제가 집을 어떻게 샀는지를 옆에서 봤잖아요. 네. 그때 집을 살 때랑 제가 40대가 돼서 집을 살 때가 또 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모 세대에 느끼는 격차가 있었어요. 그때는 훨씬 더 소득에 비해서 적은 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40대 제 또래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모서리에라도 집을 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영포티라고 뭔가 이제 비하한다고 보여지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커녕 경기도의 좋은 곳에도 아파트를 사기 힘든 현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낼 때는 세대적 고려를 해달라는 게 저는 이런 데서 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오창석 평론가 말한 대로 강남은 이제 거기는 그냥 그들만이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 대책을 만드는 네. 건 백약의 무효고 그리고 지금 공급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젊은 세대들이 내 소득에 맞게끔 살 수 있는 내 집을 갖다 그래야만 애도 많이 낳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게 없는 거냐? 없지 않잖아요. 없는 거라고 우리 다 생각하잖아. 야 서울에 그럼 그 젊은 세대들이 살 수 있는 싸고 좋은 집을 어떻게 지을 수가 있어? 물론 지난번 대책에서 정부에서 LH 토지주택공사가 이제 땅 장사 그만하고 그렇습니다. 직접 시행해서 그 네. 싼 집을 줘라.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옆에 그 기존의 집이 20억짜리인데 거기다 10억짜리 분양가를 해놓으면은 당연히 이거는 로또가 맞는 거고 이걸 네. 갖다 그 너도나도 거기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 시세 차익이라는 게 그 집은 한번 내 소유가 되면은 이게 시세가 점점 올라갈 거다라는 그 기대 심리 때문에 그게 로또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걸 없애면 되잖아. 시세 차익이라는 게. 음. 시세 차익이 없어지는 주택들 생각보다 많이 있고 뉴욕의 배터리 파크라고 가장 그 새로 지은 신도시 있어. 네. 거기가 다 임대주택이에요. 아, 그렇구나. 땅은 그러니까 뉴욕시 소유고 건물만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는 거야. 거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건 그 평가가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돼서 오히려 떨어지는 거잖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그런 내가 그 이명박 씨가 그러니까 대통령 할 때 내가 다 못했지만 딱 한 가지 내 칭찬해주고 싶은 건 오. 하나 있어요. 그때 2010년인가 그때 12년인가 그때 그 반값 아파트 보금자리 주택 뭐 해서 그 네. 했었잖아요. 뉴타운 운동이 되게 많이. 뉴타운 말고 30만 호를 갖다 반값 아파트 공급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때 실제로 집값이 확 또 떨어졌거든. 아, 그때 그 정책 뭐였냐면은 이후에? 그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지만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한다는 것 중에 한 형태가 뭐였었냐면은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거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때 한 800채 지었어. 강남에다가. 그거는 땅은 LH 소유고 건물만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거. 그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세 차익이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 주택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론상으로 맞잖아요. 네. 실제로 그때 그래서 강남 서초에 그 저기 강남 브리질이라는 그때 초기에 처음 지은 거라서 네덜란드에서 설계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줘놨어요. 아, 집 자체가 굉장히 좋은. 주변 분양가의 네. 3분의 1의 분양이 됐거든. 거기는 지금도 등기 띄워보면 땅은 LH 소유야. 건물만 자기 소유야. 네. 이런 주택을 갖다가 앞으로 30만 채 짓겠다. 공언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설사들은 다 작살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실제로 이게 진짜 반값 아파트를 이명박이 한다는 애인데 진짜 이거 들어서나 보다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그런데 곧 건설사 하도 지랄지랄하고 그러니까는 이거 그냥 없던 걸로 하자 해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지금 새로 지을 땅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 하잖아요. 네. 청년들을 위해서 지을 땅이 어디 있냐. 용산 미군기지 반환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다가 반환대를 거기 공원 만든다고 하잖아. 공원 왜 만들어? 거기 남산공원도 잘 남산도 안 가는 사람들인데. 그 용산 미군기지 공원을 만들면은 그 용산 주변에 가뜩이나 비싼 집 여기만 불장이 되는 거예요. 여건이 더 좋아져서 보니까. 우리한테 네. 필요한 공원은 그런 큰 공원이 아니고 짜잘짜잘한 동네 소규모 공원들이 잔뜩 있는 게 필요. 남산에 1년에 몇 번이나 가봐. 한 번이나 가는 사람이 있어. 네. 그 큰 공원을. 거기다가 청년들을 위한 토지 임대부 주택 시세 차익은 여기서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좋은 집이긴 하지만은 이거 갖고 돈이 되는 집은 아니야. 그렇지만 평생 원한다면은 평생 싸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집을 10만 채를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한다. 네. 난 그런 정책이 국가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뭐 그럼 LH가 여러 가지 막 핑계대지. 돈이 어딨냐. 그 용산 거기다가 임대 수익을 담보로 해서 채권 발행하면은 얼마든지 그 재원 조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담보인데 그 채권이 아무래면은 시중 증발하지 않으니까요. 네. 크게 안 팔릴 수가 있나. 최소한 은행 이자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고 국민연금, 주택보증기금 같아서 그 채권 사면 원래 그거 하고 있는 기금들이니까 그러면은 그런 게 진짜 국가가 해야 될 공급 정책이지 강남에 40억, 50억짜리 그런 주택이 우리 필요한 거 아니잖아. 아유, 아니죠. 네. 그런 주택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 네. 청년들이 내 소득에 맞게끔 살 수 있는 좋은 집, 나쁜 후진 집 말고 좋은 네. 집을 근데 이거 갖고 시세 차익을 포기하고 편안하게만 살 수 있다. 이런 집이 우리는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딱 핀셋으로 하는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품질 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LH에게 많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커뮤니티나 이런 데로 보면 요즘 아파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 아파트. 네, 브랜드 아파트 보면은 최근에 뭐 커뮤니티 이런 거 잘 돼 있다 이런 거 뭐 실내 스크린 골프도 있고 뭐 영화관도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공공에서 아파트를 지면 가격적 측면만 고려하다 보니까 품질이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H가 만약에 통제를 할 수가 있고 네. 가격 변동이 크게 없는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면 안에 그 커뮤니티나 입주 환경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밖에서 그 LH가 하면 안 네. 된다고 공격하는 주 포인트인데 네.
그거는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게 LH가 지금은 직접 짓는 거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우리는 임대 아파트 하면 일단 낙인이 네. 전 극빈층들이 사는 거야 이런 낙인이 꽉 찍혀 있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품질 예, 매우 안 맞아요. 좋습니다. 예. LH가 직접 지으라는 게 아니야. 네. 시행 아파트라는 건 시행과 시공이 있잖아요. 네. 시행만 하고 그러니까 민간 시행사들 하는 것처럼 네. 시행을 해서 이거 바가지 씌우는 거 말고 진짜 시행을 하고 시공은 현대건설 삼성부산 들어와서 레미안 푸르지오 니들 브랜드 지어서 커뮤니티 만들고 다 붙여라 좋은 아파트 지어라 그 대신 우리가 그러면은 적정한 이윤을 남겨서 건설사들한테 지급을 하겠다 니들은 그거 먹고 나가라 분양에 욕심내지 말고 네. 이러면 되는 건설사들 원래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 되는 거잖아. 네. 근데 그거 건설사들이 안 하려고 하지. 왜냐? 그건 돈이 안 되거든. 자꾸 자기네들이 분양가를 갖다가 분양에 신경을 써야만이 시공을 갖다가 다시 다시 계약을 맺는 있는 거 있거든요. 한 번에 1,000억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설계 변경해갖고 분명히 따블됩니다. 다 해. 2,000억 되는데 그럼 주택조합원들이나 여기서 불만이 높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 분양 1,000만 원 평당 5천만 원 받을 거 1억에 받게 해줄게. 우리 못 믿어? 레미안, 푸르지오 이거 분양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그 대기업의 그 영향력으로다가 홍보하면은 네. 5천만 원에서 1억 된다 그러면 이거 설계 변경해서 2배 따블 뛰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시공 건설사들이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직접 그 LH가 하는 일이고 LH가 직접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와서 지어라.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 지어라. LH 우리 품질이 생각 보장될 수 없다. 있는. 네. 그렇지. 그러면 그 들어간 만큼 공사비가 그럼 500억이 아니고 700억이 들어왔네. 네. 700억에다 이윤 4% 우리가 붙여서 주겠다. 불만 없지. 그것만 하고 니들은 공사직 좋은 아파트 튼튼하게 짓고 나가라. 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걸 왜 못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LH가 짓는 건 무조건 품질이 후진 아파트다. 네. 그게 바로 매우 그 마타도하고 아까 말했듯이 강남 브리지라는 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네. 그래서 나 그런 거기 인식의 가보고 전환이 정말 좀 깜짝 필요한 놀랐어.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셨던 그거는 품질이 낮을 것이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그렇죠. 그래서 네. 결실로 보여진다면 당연히 전환될 수밖에 없고 왜냐면 사진 다 공개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정리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정부에서 강남을 신경 쓰지 않을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정말로. 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와서 강남 땅값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특정한 지역의 땅값을 잡겠다는 얘기를 왜냐면 거기 안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럼요. 강남을 신경 쓰지 않을 용기를 가지시고 보유세를 국세로 전환해서 국고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에 살아서 비싼 아파트로 땅 장사하는 사람, 아파트 장사하는 사람들을 세금 많이 걷어서 국고충원하면 된다. 세 번째는 강남 표심 잡을 것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표심 어차피 민주당 정부로 안 옵니다.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안 옵니다. 강남 표심 조금이라도 뜯어오기 위해서 무언가에 거기에 구애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남 표심을 버릴 용기를 가졌습니까? 이 세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잠깐만 첨언하면은 세제 개편을 갖다 세금 정책을 지금 왜 써야 되냐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잖아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는 정말 못 쓰죠. 못 써. 임박해서는 아예 못 쓰죠. 사실 난 이번에 같이 나왔어야만이 그래서 자 내년 5월에 시행할 거야. 지방선거 전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에서 알아서 다들 정리해. 토해내, 네. 다주택자들 다 토해내고 그때 분명히 호랑이 같은 세금 나오니까 이번에 예고를 했었어야 되거든. 그래 빨리 그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님 말씀 동의하면서 12월이 마지노선입니다. 12월이 마지노선이다. 왜냐면 새해가 바뀌면 턴이 바뀌어요. 그렇지. 작년 거를 얘기하기 좀 애매해. 1월에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딱 무조건 지방선거까지는 마지노선 12월입니다. 이런 부분이 내가 부족한 점이야. 아, 내가 오늘 또 하나 배우고 아니 두 가네. 분이